네, 이번에는 제도권 진입 조건과 블록체인 산업 부흥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여러 패널분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노 고려대 교수님이자 블록체인 연구소장님과 이윤석 금융정보분석원 정책자문위원님,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님, 한재선 그라운드엑스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앞서 사전 공지에서 오화세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님이 토론에 참석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내부 사정으로 이윤석 금융정보분석원 정책자문위원님이자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님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먼저 박종백 변호사님과 한재선 대표님의 자유 발언 후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행은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이노 교수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그 블록체인의 제도권 진입 조건과 블록체인 산업 부흥을 위해서 또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와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그 자유 주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지금까지 그 해왔던 것이 금융위의 규제 샌드박스랑 그다음에 부산 블록체인 특구 등 여러 가지 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돼 왔었는데, 그래서 현실 점검과 그것들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나타난 어떤 한계점 그리고 앞으로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대해서 듣도록 하고, 세 번째는 지금 이제 한국은행에서 CBDC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미래 금융 산업에 미칠 영향 또는 파장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정백 변호사님께서 자유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태평양의 박종백입니다. 그 세 가지로 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한테 주어진 그 원래 간단한 발표 제목은 제도권 진입 조건과 블록체인 산업 부흥을 위한 제안이었는데, 결국 법이나 제도적 측면에서 가상자산업법 내지는 블록체인 산업에 관한 법이 하나의 어떤 그 정리된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우선 현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 법이나 제도 측면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것처럼 특검법이 이미 그 개정이 되었고 시행이 내년 9월 25일부터 예정입니다만은, 문제는 이 특검법은 약간 순서가 어떻게 보면 좀 뒤바뀌었죠.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규율이 없는 상태에서 자금 세탁 방지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법이 제정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어떤 시장의 그 관심과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세 측면에서도 가상자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안이 일단 제출되어서 더더욱 이제 시장에서는 한편으로는 기대가 있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2년 동안 그 애국한 거래 관련이나 조세법에 대해서 유권 해석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아주 부분적이고 일반화시키는 어려운 상태고, 법원에서는 민사적으로 암호화폐에 관련된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찾느냐 이런 판결들이 하급심 판결들이 몇 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범죄 수익의 대상이 되었을 때 이걸 과연 몰수할 수 있는지가 뜨겁게 대법원 판결까지 난 상태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사실은 아무런 법제도 정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 부흥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저한테 이제 제언을 하라면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법제도를 정비하는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법제도 정비에 대해서 1형 가상자산업법이라고 가칭을 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그 법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선행된 논의들이 필요한데, 아까 발표에도 일부 나왔습니다만 이 암호 자산이라고 그러지만 크게 성격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단순한 유틸리티냐, 지급수단이냐, 아니면 자본시장법상 정권의 성격을 가지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용어 정의와 개념 구분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민사적으로도 사실은 논의가 있어서 이게 어떤 거래의 대상이 될 때, 분쟁의 대상이 될 때 어떻게 법적인 어떤 그 규정과 이 뒷받침이 되느냐 부분도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잘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정권 성격을 가진 블록체인 토큰이 아주 뜨거운 감자 같은데, 어떤 자본시장법이나 기타 애국한 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이런 관련 법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을 한다 내지는 지원을 할 때 그 부분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한 어떤 사회적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가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 지금 그 몇몇 의원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이 법안을 좀 만들어 보시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관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가칭을 그렇게 잡는다면은 이 법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돼야 하며,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주요 내용은 뭐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목적은, 특검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제한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떠나서 이런 법이 제정이 된다면 우선은 가상자산 사업의 활성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상자산 사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활성화, 장려, 그 다음에 시장 건전화와 이용자 보호,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미 관련 법들이 이제 현행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법들이 이미 포섭하고 있는 부분을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고, 그 법과 충돌을 피해야 되면서 그 법에서 규율하지 못하고 있는 법을 또 고민을 해서 규정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크게 보면은 정의 규정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장려와 제도화를 꾀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규제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그렇게 되는데, 정의 규정이 왜 중요하냐? 특검법에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목적이 자금 세탁 방지나 테러 자금 방지 목적에만 국한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 그림을 못 그려내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정의를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전자적으로 거래나 교환이 가능하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전자적 증표,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여기에는 어디에도 분산 원장 기술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디스트리뷰티드 레저 테크놀로지는 말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앞으로 업법을 만약에 지향을 한다 그러면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부분이 뭔가 포섭이 좀 되어야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특검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수단은 블록체인 분산 원장 기술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아주 제너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고민이 돼야 될 테고요. 그에 덩달아서 지금 특검법상의 가상자산 사업은 그야말로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목적에서 다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환이냐, 이전이냐, 보관이냐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 업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자금 세탁 방지 측면이 아니라 어떤 업들이 있고 그 업의 효용이 뭐냐, 어떤 비즈니스가 커질 것이냐,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없는 업들을 우리가 새로 또 규정을 해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디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 특검법상의 가상자산 사업에 포섭이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부분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탈중화된 분산 원장 기술은 과연 그 주체가 누구냐, 이 운영의 주체가 누구냐, 더불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책임의 주체가 누군지가 없거나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검법에서는 그 고민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만약 업법이 만들어진다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주요 내용을 보면은 크게는 두 가지 부분 같습니다. 하나는 장려하고 이걸 공식적으로 제도하고 지원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규제 측면이 있는데, 장려 제도화는 사실은 이제 국가가 이미 정부가 많이 선언했지 않습니까? 블록체인 기술은 장려한다. 그렇지만은 이게 법적으로 만약에 들어가면은 뭐 일반적인 장려 의무 같은 건 둘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과연 뭔지는 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데, 우선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인호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가도기적인 조치로 샌드박스나 규제 특구를 하고 있는데, 블록체인의 고유한 부분은 이 법에서 한번 규정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은 특검법에 신고 제도가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특정 목적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업 전체에 대한 신고나 등록 허가 이런 부분들을 업의 성질에 따라서 좀 구분해서 규제 및 사실 이거는 규제의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이 지금 제도화를 해서 뭔가 공식적으로 이 국가 제도화에서 할 수 있는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인 측면 두 가지가 같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이 있고요. 규제인 측면은 시장 건전화가 되게 중요하고요. 정부는 주로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해왔고 지금도 정책적으로 뭐 암호화폐는 안 된다는 말도 사실은 이런 부분이 좀 극단적으로 좀 치우친 부분인데 어쨌든 시장 건전을 하기 위해서 뭐 당연히 하겠지만 유사 수신 행위라든지 다단계 판매 금지, 가격 조작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 또 이해 상충 방지 이런 부분을 녹여내야 될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이나 이용자 보호, 그건 사업자의 자산과 고객 자산 구분 관리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제도, 그다음에 어떤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되는 약관, 그다음에 영업행위 준칙 뭐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녹여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좀 더 그 강론적으로 중요한 거는 자율 규제 기구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워낙 기술이 발전이 빠르고 산업이 그 불가예측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규제는 자율 규제를 통해서 기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 업법과 그걸 시행하면서 중요한 거는 다른 법과의 주요 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문제였는데 말씀드린 대로 증권시장은 자본시장법과의 관계를 문제가 있는데 사실 미국은 대부분 그러니까 그 SEC가 증권거래법이나 증권법에 다 포섭을 하려고 하는 기본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은 그거에 포섭할 거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막상 그거를 그에 따라 사겠다 그래도 받아주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무슨 말이냐면 그거는 워낙 스탠다드가 높기 때문에 만약에 법안이 맞는다면은 많은 부분은 자본시장법에서 당당하게 수용을 하는 부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하기에는 블록체인 기술하고 안 맞다든지 가버넌스가 안 맞는 부분은 이 법에서 좀 떼어내서 부분적으로 STO나 디파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 ICO도 좀 규제하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애국한 거래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도 지금은 되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블록체인 기술이나 그 비즈니스 모델의 고유한 성격은 이쪽에서 좀 빼내는 부분. 그렇게 됐을 때 자본시장법이나 애국한 거래법이나 전자증권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법은 일반법의 성격을 띠고요. 이 업법은 약간 특별법의 성격을 띠서 그 조화를 꾀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그 과정에서 하나 또 중요한 거는 사회적으로 되게 논의도 많고 정부도 뭐 다양한 입장이 나오겠습니다만은 특검법이 이미 선행된 법이 됐잖아요. 그래서 더 제너럴한 법을 만들어 보니까 특검법에 있어서 이게 과연 어떻게 할지가 사실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기술적으로 잘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특히 정의 기준부터 해서 또는 그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이런 없는 부분도 해야 되는데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나오면은 특검법의 개정 법안을 같이 내 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진행을 해야만 법 간의 상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간단하게 이렇게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이슈를 짧은 시간 안에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한재선 그라운드 X 대표님께서 특히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으로서 여러 가지 답답한 면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그 경험과 함께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업계의 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라운드 X 한재선입니다. 일단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도 오늘 전에 이제 민간 쪽에 얘기를 좀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다른 제도적이나 정부 관련된 논의는 이게 전문가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민간의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블록체인 쪽 그라운드 X가 설립된 것도 2018년 초니까 거의 한 2년 하고 한 8개월, 9개월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정말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2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이제 그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은 블록체인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기술이기 때문에
신기술이 시장에 어덥션되는 적용되는 시간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그런 그 좀 교훈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도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10년 가까이는 걸리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이런 기술이 인프라성의 기술이 어둡션 되는데,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라는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2018년도, 17년도에.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보면서 이 세상의 변화나 사회가 어떤 기술을 수용하는 그런 그 속도를 봤을 때는 블록체인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블록체인도 우리가 너무 빠르게 기대를 해가지고 단기간에 뭔가 변화를 그런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앞으로 뭐 3에서 5년 더 길면은 뭐 7에서 10년까지도 이 기술이 적용이 돼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긴 타임 프레임으로 좀 계획을 하고 가는 게 현실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민간의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민간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노력이나 정부의 좀 바란 사항을 좀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민간의 관점으로서는 한 2년 지나오면서 저희가 그냥 피부로 느끼는 이제 어떤 어려움이나 한계들은 뭐냐면, 일단은 개발자 생태계가 많이 좀 약해졌어요. 그래서 한 2년 전 그때만 해도 그래도 이제 개발자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쉬웠는데, 요새는 이제 블록체인 쪽에 개발을 하겠다고 뛰어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흔치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야 쪽으로 많이들 가시는 것 같고, 그래서 개발 생태계가 굉장히 약해졌다라는 게 저희는 되게 큰 문제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가장 밑바탕을 튼튼하게 해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지금 보면은 이제 최근에 제주 해커톤을 개최하는데, 블록체인 해커톤을 카카오나 삼성전자를 같이 설득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좀 큰 기업들이 같이 나서서 어떻게 보면 개발 생태계부터 차근차근히 꾸려 나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것도 뭐 올해 1, 2년 한다고 될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한 3에서 5년은 기본적으로 해야 탄탄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개발 생태계에 좀 우리가 좀 많이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하기 때문에 그 퍼블릭 블록체인 위의 서비스들, 미국에선 디파이라고 부르는 예전엔 데비라고 불렀고 뭐 그런 서비스들이 여러 케이스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접었습니다. 올 초부터 해가지고 작년 말부터 뭐 올 초까지 해서 많이들 서비스를 접었고, 그래서 이 서비스들이 좀 새로운 어떤 돌파구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고, 지금은 이제 디파이라는 게 해외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국내는 또 디파이가 거의 없기도 합니다. 뭐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꼭 디파이 아니더라도 블록체인을 부분적으로라도 쓰는 어떤 서비스들 케이스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지금 한계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꽤 많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와 과제들을 많이 내고 계시는데, 사실 이제 지금 남아있는 블록체인 업계들은 그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수행하시면서 바쁘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방향들이 다 솔루션을 개발하는 쪽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B2B 사업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하게 블록체인의 시장을 봤을 때 우리나라만 되게 유일하게 다른 방향으로 가는 느낌이 들고요. 해외는 뭐 지금 계속 얘기드린 뭐 디파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디파이 게임들 뭐 그렇게 해가지고 퍼블릭 블록체인에 대한 그 관심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방향이라는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고 약간 거기에 대해서는 좀 금기시하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게 너무 한쪽 방향으로 그런 지원이나 이런 정책들이 가고 있지 않나, 이런 데 대해서 좀 걱정이 들고 있는데, 사실 이제 민간에서는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민간이 뭔가 산업적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해내야, 그래야 민간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사용 케이스나 그리고 그 산업적인 가치나 이걸 증명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저희는 꼭 블록체인 업계 아니더라도 비블록체인 회사들하고 블록체인 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력을 통해서 그 민간에서 좀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가치 증명 이런 부분이 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제 그 민간의 그런 노력이 있으면 이제 정부의 노력이나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사항도 있을 건데 일단은 그 뭐 부산 블록체인 특구 이런 케이스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록체인 쪽에서 저희가 해볼 수 있는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관점에서는 되게 이제 유의미한 그런 시도지 않을까. 물론 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계속 이게 진화하면서 조금 더 이 민간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특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뭐 특근법이나 이런 것도 하나하나씩 제도적으로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좀 충분히 그 시간이 지나면 제도권화로 많이 편입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근본적으로 이 업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은 2018년 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체감적인 느낌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블록체인이 이제 그 되게 이제 빙하기를 거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게는 기술에 대한 가치는 이제 입증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나중에 AI와 되게 중요한 한 축을 할 거라는 기대는 하는데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제 국내 상황에서 보자면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그러면은 2년 전, 3년 전과 달라졌느냐라는 측면에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이제 정부가 조금 더 개선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의 어떤 그런 제스처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간의 노력과 정부의 노력이 같이 맞물려서 어우러져 갈 때 저희가 좀 단기적으로 올해 내년에 바뀔 거라 생각하지 말고 한 3에서 5년 정도를 바라보고 3에서 5년 후에도 우리가 사실 결국 산업이 되려면 이제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산업 자체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나가고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싹은 안 죽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 5년 뒤에 또 우리가 예전에 OS, 안드로이드, MS 쓰듯이 또 뭐 해외에서 한 거 그냥 쓰고 이런 캐는 안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나라에서 만든 일종의 블록체인 플랫폼 같은 것들이 해외에서도 쓰고 국내에서도 자리매김하는 그런 환경을 좀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일단 뭐 신기술이 적용되는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10년 정도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민간으로서 개발자 생태계 그리고 실제 케이스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정부의 그 부산 블록체인 특구 같은 건 좋은 이미 트라이인데 시도인데 업의 이미지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다. 어찌 됐건 우리가 나중에 글로벌로 나갈 때 싹은 죽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정부의 좀 입장 좀 들어보면 좋긴 하겠지만 되게 부담스러운 자리라 일단은 뭐 지금 현재 현황이나 스탠스에 대해서 우리 이윤석 정책자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금융정보보건소관 정책자문위원이라는 뭐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뭐 제 본업은 정책자문이 아니라 이제 저도 엄연히 이제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이제 연구를 하는 연구자 입장이고요.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문위원을 하면서 FI와 관련돼서 이제 오늘 얘기의 어떤 축 중에 하나인 특근법 관련된 내용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고 그다음에 그에 앞서서 사실은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연구자의 입장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지급 수단의 어떤 출현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큰 틀에서 보자면 어떤 변화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강요를 하고 있고 또 사실은 오늘 뭐 중간중간에 몇 분이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은 이제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이제 지금도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라는 어떤 뭐 전대미문의 어떤 그런 상황이 이미 우리 생활 속에 한 6개월 정도 자리 잡았고요. 앞으로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적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장기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최소한 2, 3년 정도 우리가 코로나라는 상황 하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사실 이 코로나 시대에 핵심은 비대면 기술이고 또 그 비대면 기술을 구현하는 중요한 기술 중에 이미 우리는 코로나 이전부터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비대면 그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하는 어떤 환경으로 봤을 때는 뭐 불행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술적인 어떤 발전을 촉구하는 환경으로서는 불행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이런 코로나 시대에 국가가 됐든 아니면 기업이 됐든 그 비대면 기술을 어떻게 실용화시키고 그걸 구체적으로 상품화시키느냐 내지는 국가적으로도 시스템에 그거를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코로나 시대에는 결국은 경쟁력을 가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제가 또 마스크 얘기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한국에서는 이미 그동안 중국으로부터 황사가 나타난 시기에 마스크를 이미 써왔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하게 물론 오랫동안 쓰면 불편하죠.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마스크 쓰는 데서 크게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드리자면 비대면이나 블록체인 기술도 우리가 굉장히 생활 속에 어쩔 수 없이 쓰는 환경이 조성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도입을 하고 활용을 하는 국가가 내지는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여건상으로는 이제 그거를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는데 문제는 사실 그 동안에 앞서 그 두 분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금융 상품도 저희가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펀드나 이런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투자자 보호와 그 상품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수익률이나 그 투자에 대한 미래를 장밋빛으로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그런 것들이 없이는 사실은 범용성을 가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 비트코인이 됐던 뭐 바우처가 됐던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면은 해킹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고 또 사기나 어떤 횡령으로부터 자금 조달과 관련된 그런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느냐. 앞서 이제 한 대표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는 고객들한테 이 블록체인을 이용한 어떤 구체적으로 고객들이 이 가치를 응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낸 때가 이제 지금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는 중요한 얘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사실상 뭐 특근법과 관련된 어떤 내용에 대한 우려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결국은 업계에서 구체적으로 그 가치를 갖다가 어떻게 소비자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나 그 기술을 이용하는 업체들한테 증명을 해줄 수 있냐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특근법의 시행령이 이제 뭐 조만간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상 여기 오늘 그 박정백 변호사님께서도 그 자유 발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상자산업법은 산업에 대한 지능이나 장려 차원에서 도입을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특근법에서는 저희가 사실 어떤 시장의 건전성이나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의 어떤 규제라고 이해를 해야 사실상 우리가 업법에서 담아야 될 내용과 그다음에 특검법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은 약간 구분이 되고, 특검법은 잘 아시겠지만 국제적인 어떤 뭐 트래블 룰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자 보호 관련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라고 이해를 해야만 사실상 업계나 아니면 국제적인 정합성을 갖추는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쉬운 규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얘기가 정해졌는데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 한 대표님이 또 말씀하신 부분이고 또 발표자 두 분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블록체인도 프라이빗과 이제 퍼블릭 두 가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어 왔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최근에 와서 CBDC 같은 경우에 이제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부분인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용을 한다면 결국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에서의 어떤 논의가 될 텐데, 결국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화폐 발행 권한을 민간에게도 허용할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방금 말씀드린 그 논의들의 연장선이긴 합니다만, 민간에게도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화폐에 준하는 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으려면 그 기능을 갖다가 맡길 수 있으려면 민간이 결국은 국가와 유사하게 안정적으로 그 지급수단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증명을 해야만 민간에게도 그런 지급수단, 정부가 발행하는 화폐에 준하는 지급수단으로서의 어떤 발행이나 유통을 갖다가 맡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과정을 충분히 검증하고 시장에서 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시기에 있어서는 정부가 전면적으로 규제를 하기 전에 앞서도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민간의 자율 규제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또 정부가 마련해 주는 게,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블록체인 협회가 됐던 아니면 뭐 가상자산 업자들의 협회가 됐던 그런 협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들을 갖다가 규율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정부가 어떤 간접적인 규제 수단으로서 먼저 도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사실상 민간에서 독자적으로 지급 수단을 발행을 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전면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순서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국제적인 규제와의 정합성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FATF라는 자금 세탁 방지 국제 기구가 있는데, 아직 FATF 차원에서도 이 암호화폐나 가상 자산과 관련된 규제들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각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이른바 트래블 룰과 관련돼서 송금과 수금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들에 대해서 여전히 논의가 통일된 논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결론은 아직 나에 있지 않은 상태고, 오히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늦은 국가도 아니고 비교적 논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뭔가 진행이 되려면 사실상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관련은 돼 있는데, 결국은 정부도 이 샌드박스나 규제 자유 특구들과 같은 그런 제도를 통해서 과감하게 특정 지역이라든지 특정 서비스에 한해서 어찌 됐든 뭔가 그 샌드박스라는 게 원래 아이들이 마음 놓고 그 안에서는 놀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상 뭐 이번에 그 부산의 블록체인 특구 규제 특구를 시행함에 있어서
좀 더 과감한 어떤 그 규제 완화를 통해서 많은 어떤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 어떤 실험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걸 나중에 특검법에 됐든 아니면 좀 전에 말씀하신 가상자산업법 제정을 통해서 뭔가 규제를 하던 그런 제도적인 어떤 보완을 실제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나타날 발생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보고서 저희가 법에 반영할 수 있는 조금 더 전향적인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기술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이 그러한 비대면 기술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기술이 되고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상품화, 사업화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금융 상품에 있어서 투자자 보호와 상품 신뢰가 굉장히 키인데 과연 그 블록체인 관련해서 금융 상품들이 어느 정도 이것들을 해줄 수 있는 건지 그것도 말씀해 주셨고 또 국제 기구 간의 정합성 또 우리가 과감한 규제를 완화하여 실험이 이루어져서 좀 더 스마트한 우리 행보가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자유 주제로 우리 우리가 이제 그 지금 현재 많은 그 안건들이 규제 샌드박스나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서 많이 실험이 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뭐 박정배 변호사님께서 부산 특구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을 것 같고 또 답답한 점 또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경험을 한번 공유해 주시면서 또 미래에 향한 제안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 그 세종텔레콤 사건이 우리 권영진 대표님도 있었지만 시장에 관심을 엄청 많이 받았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뭐 그 직후에 뉴스가 나고 나서 뭐 이런저런 그 발표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조금 그 조심스러운 면이 좀 있어서 안 하고 있었는데 게다가 또 이제 이게 코로나가 만만치 않아서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최근에 뭐 세종텔레콤하고 해서 이제 좀 발표를 해도 좋겠다라고 이야기가 좀 됐어요. 그래서 마침 오늘 이 자리가 될 첫 번째 대외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아까 그 제 발표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특검법을 개정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샌드박스와 규제 특구 서비스를 한 거 외에는 사실 제도적으로 한 거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제한된 가운데서도 그나마 규제 특구 서비스는 상당히 좀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은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 프로젝트에 대한 애착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관심도 많이 가지고 했고 다행히 어쨌든 결과가 이제 현재까지는 규제특구위원회에서 일단 다 인가가 됐었습니다. 그 내용과 과정을 좀 보면은 일단 내용이 사실은 좀 간단한 건 아니고 좀 복잡한 편인데, 그러니까 원래 아시겠지만은 특구 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는 어떤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혁신성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현행 규제에 대해서 특례를 인정받을 게 뭐냐 그 두 가지를 밝혀야 되는데 혁신성과 그 특례를 받을 만한 규제가 뭔지에 대해서 다 여러 가지 챌린지와 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뭐 혁신성에 대해서 제가 뭐 굳이 길게 말씀드릴 자리는 아닌 것 같고 규제 특례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자 싶은 거는 부동산 그 펀드를 공모 펀드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모 펀드를 하려면은 지금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정권 신고서를 내고 공모 절차를 다 준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공모되는 정권의 판매는 다 거래소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종텔레콤에서는 그거를 블록체인 분산 원장 기반으로 발행을 하고 거래를 하게 하겠다. 그 플랫폼을 우리는 운영하는 사의 지위를 가지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카사코리아라고 그 전에 금융위의 샌드박스에서 일단 가하 승인을 받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그 기존의 한국 거래소가 아닌 거래소에서 정권의 성격을 가진 것을 거래하는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것은 특례를 일단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이제 좀 보고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부동산 펀드 수익 정권을 일단 원래 지금 법하에서는 특히 원래 그 개정된 전자증권법 하에서는 반드시 예탁원에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발행을. 그래서 그 부분 포함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식으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을 하고 거래도 거기서 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정권거래소 그 개설 허가도 예외를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예탁원의 전자등록도 예외를 인정해달라 이렇게 나갔는데 뭐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그게 금융위의 입장도 있고 또 법무부가 상당히 또 강한 어떤 제동을 좀 걸고 나오고 해가지고요. 결과적으로 결론이 난 거는 어떻게 났냐면은 현재 그 예탁원에 의무적으로 전자 등록해야 되는 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다만 그와 병행해서 이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원장 플랫폼 하에서 거래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아까 우리 한대표님도 말씀하신 한술에 배부르지 않은 부분으로 보면은 그나마 이제 좋은 어떤 진전이 되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에다가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고 정부도 허용하는 이런 모델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소위 말해서 그 거래 플랫폼의 신뢰를 만약에 얻게 되면은 상당히 큰 향후 폭발성이나 잠재적인 어떤 성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델에서 그러니까 중간 역할을 하는 거는 사실은 계좌 관리 기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자증권법 하에 보면은 그러니까 한국 그 증권 예탁원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예탁원이 가장 중앙화된 대표적인 기관이에요. 센트럴라이즈된 인스티튜션의 대표적인 게 예탁원이 그 중에 하나인데 그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건 다 기본적으로 다 등록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밑에 고객들이 바로 예탁원에 가는 시스템은 아니고 계좌 관리 기관의 역할을 하는 기관에다가 고객들은 고객 계좌를 열어서 그게 다시 위로 이렇게 수렴되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로 이렇게 그 계좌 기록이 되는 건데 계좌 관리 기관은 이 건의 경우에는 부산은행이 그 역할을 맡았고요. 그래서 부산은행은 기존의 전 한국 예탁권에서 내려오는 그 센트럴라이즈된 시스템화에서 전자 등록의 계좌 관리 기관이면서 블록체인 이 플랫폼의 노드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 시스템하고 블록체인 분산 원장의 노드로서 그 기록도 같이 킵하는 걸로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산 운용사라든지 또 이렇게 이 수탁회사라든지 다양한 기관들도 역시 노드로 들어와서 그 거래 기록들이 그 노드들한테 다 합의를 통해서 기록이 되고 나중에 그에 기초해서 그 고객들도 자기 계좌를 갖고 거래를 하게 이래 되는 시스템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되게 어려운 과정을 많이 겪었고요. 특히 법무부가 가진 완고함이 상당히 컸고요. 그러니까 그 계좌 그러니까 그 전자 등록의 예외를 사실은 처음에 좀 우리가 그 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만 이 블록체인의 분산 원장 시스템을 좀 더 제대로 된 시뮬레이션 내지는 실제 실행을 해보는 거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뭐 그러니까 법적으로 자세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기존 전자등록법에서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약간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제 그거는 뭐 논란이 많이 할 수 있는 반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샌드박스가 꼭 어떤 법을 그렇게 개정해야 된다 그러면 샌드박스 제도하고 또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 그런데 어쨌든 그런 과정과 금융위 내에서도 과에 따라서 조금 그 입장들이 달라서 결국은 이제 그 최종적으로 결론 난 거는 가장 뚜렷한 거는 역시
정권을 사고 팔 수 있는 거래 플랫폼을 지금 자본시장법에서는 거래소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예외가 된 거고요. 계좌 관리 기간이나 전자등록 시스템은 다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났고, 그 다음에 그 부가 조건이 여러 개 많이 붙었습니다. 부가 조건은 주로 기술의 어떤 그 이 완결성, 무결성, 그 다음에 이용자 보호,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 관련되는 어떤 뭐 약관뿐만 아니라 그쪽에 어떤 영업행위 규칙, 준칙 이런 부분들도 새롭게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건 결국은 신뢰, 시장의 신뢰, 규제당국의 신뢰를 얻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장치들인데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그 기존 자본시장법에서 예외를 인정 부분을 막상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설립 어떤 방식이나 운영 방식 부분도 다 결국에는 정부에다가 제출을 해서 그게 서로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인가나 어프로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작업들을 많이 남겨놓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지금도 사실은 이제 그 비슷한 모델들에 대해서 샌드박스나 규제 특구를 하겠다는 데들은 저희들도 뭐 몇 군데 찾아오고 있고 관심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가장 맥시멈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근거도 없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아까 뭐 발표에서 몇 분들이 공통적으로 한 것처럼 이제는 제대로 된 앱을 만들어야 되고 제대로 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나 하고 결국 맞뭉치는데 현실에서 이게 작동할 수 없는 서비스 모델 법이나 제도 측면에서 그러면 또 그 이유로만 좌절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 샌드박스 모델은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은 있지만은 향후에 그 비슷한 구조를 가진 부분에서는 기존의 선례가 돼서 그 부분은 또 한 단계 더 좀 해결하고 나가서 그 다음 단계에 대한 규제 특례 이런 걸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이게 굉장히 빨리 가서 뭐 7분밖에 남지 않은데 혹시 뭐 한 대표님 여기다 더 뭐 애드를 하거나 나도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 있으면은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금융이나 뭐 법무부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케이. 예, 부담이 되는가 보군요. 야, 그런 거는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학교에 있는 사람이 보통 나팔수 역할을 하긴 하는데 그러면은 일단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이제 CBDC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의미는 사실은 그 아날로그 머니가 디지털 머니로 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 소리는 뭐냐면 디자인의 이슈긴 하겠지만 앞으로 한국은행이 이 CBDC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따라서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마나한 케이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CBDC를 할 때 거래 장부를 한국은행이 직접 관리를 하고 우리 이용자가 핸드폰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계좌를 만들어서 핸드폰 대 핸드폰으로 직거래로 계좌 돈을 CBDC를 이체를 한다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던 그 독점적인 지위인 계좌를 바이패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중은행의 역할이 축소가 되고 또 많은 우려를 또 당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뭐 가상화폐 거래소나 핀테크 회사들이 은행에 대해서 꼼짝을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 사용자라 만나는 접점을 갖고 있는 그런 은행 계좌를 액세스하지 못해서 여태까지 눈치를 봐왔던 건데 만약에 CBDC로 인해서 그것들이 풀려버린다면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특히 만약에 이 IT 기술하고 합쳐진다면 무슨 카카오나 이런 플랫폼도 있지만 우리가 삼성전자 보면 S10에 보면은 그 삼성 블록체인 월렛이 있거든요. 거기에 사실 CBDC를 받아서 전 세계 누구한테나 전송이 가능하다 그러면 바로 5억 개의 그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깔려 있기 때문에 5억 명이
우리 원화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로 바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원화가 어떻게 보면 국제화하고 국제적인 지위를 갖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돈을 보내고 받을 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이제 BTS가 1위를 싱글 차트 1위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돈을 못 받는 이유가 뭐 100원짜리 이런 거 100원을 페이하기는 너무 작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수수료가 많기 때문에 그랬는데, 만약에 이것들이 가능하다면 100원도 누구든지 얼마든지 보낼 수 있다 그러면 컨텐츠 산업에 엄청난 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많은 그 의미를 갖고 있긴 한데, 만약에 이것을 시중은행 계좌로만 통해서 전송을 하게 된다면 지금의 은행 시스템이랑 전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 이윤석 정책자문님께서 좀 더 말씀을 더 자세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뭐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어느 정도 다 포함은 돼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이제 그 교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이제 생각이 든 거는, 물론 이제 그 CBDC를 통해서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떻게 보면 민간의 어떤 이체나 송금 관련된 그런 기능들이 이제 한꺼번에 뭐 한국은행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지금은 사람들이 뭐 일반 시중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고 또 시중은행은 한국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아예 직접적으로 이제 중앙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거랑 유사한 그런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근데 그랬을 때 과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뭐라고 그럴까요? 수용을 하고 싶으냐라는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물론 뭐 지금도 그 시중은행을 통해서 내가 누구한테 돈을 보낼 때 그 금액이 얼마 이상 되거나 그 거래가 이상하다고 판단이 되면 각 시중은행들이 이제 FIU에 보고를 하는 그런 의심거래 제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행이 내가 만약에 직접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누구한테 돈을 보내느냐, 얼마를 보내느냐, 그게 전부 다 이제 한국은행이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과연 그거를 갖다 일반 국민들이 내가 뭐 한국은행에, 물론 지금도 은행이 간접적으로 나의 의심스러운 거래들을 갖다 보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긴 한데, 과연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들까지도 포함해서 그거를 얼마만큼 수용을 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약간 논의나 논란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조금 얘기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저는 민간 쪽에서 결국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시대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적으로 저희가 채권 발행을 할 때, 예전에는 저희가 뉴욕이 됐든 런던이 됐든 로드쇼를 나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은 로드쇼를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자금 조달을 할 때 결국은 블록체인 기반이 됐던 다른 기술이 됐던 이런 코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까 뭐 말씀하신 뭐 디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대체적인 어떤 지급 수단을 통해서 저희가 자금 조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앞으로 그 부분과 관련된 민간의 어떤 지급 수단 개발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것과 연장선상에서, 만약에 이번에 부산의 어떤 디지털 바우처를 비롯한 기회자의 특구가 어느 정도 유용성을 가지고 효과적인 실험으로 저희가 끝맺음을 한다 그러면, 향후에 만약에 우리가 남북 경협 과정에서 통일 경제 특구를 저희가 조성을 하는 그런 법안들이 이미 지난 국회 때 국회의원들이 많이 발의를 했는데, 통일 경제 특구에 있어서 국제적인 어떤 재원 조달 수단으로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지급 수단을 갖다가 발행을 해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그런 거에 전초전으로서 우리가
부산의 어떤 디지털 바우처를 갖다가 만약에 활용을 할 수가 있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향후에 그런 북한과 관련된 남북 경협의 재원 조달 수단의 하나로서 매우 유용한 어떤 사례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유 대단한 비전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 한국 통일 토큰이 나와서 이게 뭐 1조짜리가 아니라 한 뭐 1000조짜리로 나와서 앞으로 미리 전 세계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평화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러한 활동에 대해서 지지를 할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그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의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벌써 이제 12시 2분이 돼서 저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사람으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